이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가수 임창정, 박혜경 씨를 포함한 천여 명의 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SG증권발 폭락 사태 배경이 CFD, 즉 차액 결제 거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CFD란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서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파생 금융 상품인데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이 CFD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적은 증거금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예.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상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상품부터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예. 적은 돈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로 이제 증거금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증거금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장외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한도 없이 계속 증거금, 그러니까 대략 이제 40%입니다. 40%요? 40%니까 이것도 원래는 10%였던 것이 40%로 높아진 거예요. 원래 10%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파격적인 겁니까? 네. 그래서 초고위험 상품이기도 한데 이 증거금을 40%만 유지하면 40만 원의 증거금을 가지고서 100만 원을 거래하는 효과를 예를 누릴 수가 있는 들면 겁니다.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그렇죠. 한다면 4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치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그 차액만큼 차액 이 결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다시 한 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돈을 다 매수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금만 가지면 계속 차액 실현, 차액 실현, 차액 실현, 차액 결제 형태로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올려갈 수 있는 네. 그런 구조가 바로 그러니까 40%로 계속 매일 거래를 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contract for difference. 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천리나 또는 대성홀딩스 같은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주가 조작으로. 4일, 보면- 5일씩 하한가를 맞고 그랬지 보면은 않습니까? 1년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CFD의 현상, 네. 또 상품의 구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으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인데, 자, 위험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위험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일 땐 좋습니다. 아까도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증거금만 있으면은 하락. 이 차액 이 결제 거래, 차액 결제 거래에서 이 디퍼런스, 이 수익을 갖다 계속 실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증거금만 있으면 되니까 돈이 훨씬 더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전한 매수 비용이 없이도 수익이 가능해지는 것이. 문제는 뭐냐? 하락장인 거죠. 네. 그게 하락세인데 문제죠. 최근 들어서 이제 대량 매도에 따른 이 큰 하락세가 이제 이 들이닥친 것인데, 그렇게 되는 순간 뭐냐면 반대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완전하게 우리가 전체 매수 비용을 오롯이 채웠을 때 이것이 이제 결제가 이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런 구조가 되는데, 참 그렇게 제일 무서운 게 이 반대 매매 이 아니에요? 반대 매매가 왜 무서우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의 반대 매매도 이루어지겠지만 그것만으로 이 거래 금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실제 일반 투자자들은 그동안에 주가가 계속 올라서 쫓아가던 그 일반인 투자자들까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주가 하락을 통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승장에는 오케이, 오히려 주가를 더 견인할 수 있는 상승 효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락장인데 하락장에 대한 감당은 안 돼 있거든요. 준비는 안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누군가 이탈 세력이 있어서 대량 매도까지 해버리면 이것 자체가 반대 매매가 전개되면서 더 큰 피해를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제일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뭐 장이라는 것이 항상 상승장이 있는 것만은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시장에서는 이 CFD 거래를 하고 있는 이 주가 조작 아직은 의심입니다. 예. 의심의 일당들이 일단 갑자기 나온 매물 때문에 음. 반대 매매가 터져서 지금
급락장이 연출이 됐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거 특징을 보면은 아무래도 실제로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예. 누가 소유를 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이 거래를 했는데 뭐 기관, 외국인이 거래를 한 것처럼 뭐 잡히기도 하고요. 아니 이게 뭐냐면 구조 자체가 네. 결국 최종적으로 이 찍히는 것은 기록이 찍히는 것은 외국인으로 남습니다. 아, 외국인. 희한하죠. 이게 네. 뭐냐면 이 장외 상품의 거래가 일종의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 CFD를 투자하는 투자자 개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권사와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걸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와 백투백 계약을 맺어서 네. 외국계 증권사가 이 주식을 투자하는 걸, 이 CFD를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냐? 이걸 개인으로 한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이 됩니다. 아, 그런데 개인이 매매를 요청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은 외국계 증권사. 그렇죠. 매수를 하는 것과 매도를 하는 것도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진행자께서도 우리 이 증권 관련 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 누군지 명확하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도 뭐 뚜렷하게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정말 이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이 종목에 대해서 과연 CFD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그 기록 하나만 남으니까 미궁 속에 빠져버리는 누가 과연 어떤 개인이 어떤 증권사가 이렇게 이 CFD에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일명 깜깜이 거래라고 맞습니다.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금융당국 입장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좀 이를 더 키웠다. 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국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얻어 출처로부터 이루어지는지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사실은 금융거래위원회나 오히려 1차적으로는 한국거래소에서 포착을 해야지 이상징후가 있다. 네. 근데 이게 포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이 잡히니까요. 차액 결제 거래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번과 같이 어떤 사태가 발발했다. SG발 주가 조작 사태, 논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당국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실제 이 탈법 행위가 있는지를 이제 수사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게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또 이 CFD의 거래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에는 이 거래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 증권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 투자 상품에 대해서 독려를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 교보증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13개의 증권사로 확대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도 다른 파생상품에 비해서 더 높은 수수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시해 왔던 거죠.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조짐들은 좀 있었어요. 아, 그런 네. 면에서 좀 증권회사의 도덕적인 해이 또 한편으로는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정확히 포착할 수 없는 좀 취약한 뭐, 시스템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었을 예,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권고사항은 있었습니다만 네. 진행자께서도 국내의 뭐 대표적인 경제 전문 진행자이시지만은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의무 조항이 되지 않는 이상 권고사항은 사실은 네. 필수적인 어떤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준수사항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터질 사건이었다라는 인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재발 방지가 중요할 텐데요. 일단 증권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이 CFD 거래에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삼성증권도 그렇고 네. CFD 거래를 해왔던 그동안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권장하고 활성화를 해왔다는 것이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몇몇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 자격 조건도 상당히 완화됐기는 하지만 그냥 그리고 이게 일반 개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네. 가지 이제 조건이 이 특별한 이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 이제 이 잔고 자체가 기존에는 5억 원 이상이었는데 네. 또 완화돼서 5천만 원까지 낮춰지긴 했습니다.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잔고가 5천만 원 이상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외에 네.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이제 이 낮추어지기는 했습니다. 완화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도 상당히 또 증권 시장에서도
또 독려를 해왔던 그런 파생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앞다투어서 거래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기존에 독려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기존에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이 CFD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 CFD가 문제였느냐. 물론 좀 보완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도덕적인 이 일탈, 해이에서 비롯돼서 뭔가 일확천금을 얻고자 했던 그런 세력들의 문제가 아닌가. 네, 네. 그래서 CFD의 문제도 있지만 그건 보완을 해야 될 문제지. 논란이 생겼다. 지금 SG발 주가 조작 사태가 발생했다. 다 문을 닫아버리자. 이렇게 처리될 사안은 아닌데 상당히 좀 이 시선이 따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해왔던 정권사들이 속속 거래 중지에 상품 판매 중지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여론과 뭐 금융당국을 금융당국의 좀 그런 뭐 제재를 우려한 증권사들의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뭐 물은 엎질러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와서 뭐 거래 중단을 하고 대책을 세운다 한들 네. 일단 피해를 본 투자자의 피해 복구는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뭐 지난주에 4일, 5일 연속 뭐 하한가를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CFD와 관련된 종목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네.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이미 8천조 아니 8조 8조죠. 8천 네. 8천조 큰일 날 네. 뻔했네. 8조 원의 지금 이 주가 이탈이 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 사태와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네. 미수금까지 포함하면은 뭐 8천억 원 이상의 피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한 80여 명이 지금 고소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피해 금액은 한 5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완전한 수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연예인까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명 가수들이 이제 또 유명 연예인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러면 자신들도 피해자인지 그러면은 좀 이 상품에 대해서 CFD 가입과 또 투자에 대해서 뭔가 좀 홍보를 하거나 네. 좀 이 권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데 또 미친 영향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정확한 수사로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서로들 자기는 가담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음. 좀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폭락 사태의 핵심 연루자를 꼽히고 있죠. 예. 이 라더견 씨 무슨 예. 투자 자문사 대표인데 역시 이 사람도 자신도 피해자다. 네. 대신에 주가 폭락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데 뭐 근거는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대량 매도가 이루어진 것이 네. 그 주체가 다우 이 키움증권의 이 김익래 회장이다. 네. 그런데 이제 다우 데이터를 무려 140만 주를 대량 처분해서 이제 605억 원을 확보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시간 외 매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이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이것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그럼 이게 다분히 이 주가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폭락하는데 원인 제공을 했던 거 아닌가. 이게 시발점이었다. 예, 뭐 그런 이런 이야기- 입장이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익래 회장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매각 시점이 공교로울 뿐 우연이라는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라더견 대표가 그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느냐. 이 김 회장의 네. 잘못이 있었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제시도 못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앞서서 우리가 왜 그러면은 시장에서도 그렇고 금융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거래소에서도 그렇고 이 이른바 CFD의 문제에 대해서 포착을 못했냐면 이게 한 번에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한 네. 2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꾸준히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그런 작동이 또 이루어졌거든요. 네, 뭐 일당들이 세밀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한 주씩은 3년 가까운 시간도 들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네. 있는데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구성이 되고 이 관련된 수사를 할 텐데 그러니까 무엇이 원인이었냐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이나 의도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올라간 것 자체가 불법 탈법이냐라는 것을 정확히 밝혀내기도 상당히 시일이 또 네.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할 수밖에 쉽지도 않겠습니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 라덕현 대표와
이 다우 키움 정권의 김영래 회장 사이에는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서로 고소하겠다. 네. 명예훼손 고소까지도 네.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나는 아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방법만 뭐 다를 뿐이죠. 이런 주가 폭락 사태는 뭐 예전에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잊을만 하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제도적 정비고 하나는 투자자의 윤리적 도덕성을 고양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아, 네. 근데 사실 이 개인에 대해서 윤리적인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투자 세계에서 예. 윤리, 도덕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어려운 않아 이야기입니다.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사실 뭐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수익을 당장 올릴 수 있는 거라면 뭔가 편법을 동원하고 싶은 그런 치명적인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꼼꼼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네. 이 CFD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게 우리가 투자 기법으로서 또 활성화할 만한 그런 또 상품이기도 해요. 네.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난을 받고 정말 매도돼야 되는 사회적으로 매도돼야 되는 그런 파생 상품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좀 위험성을 사전에 포착한 그런 네. 권고들이 있었거든요.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증거금만 있으면 이 어떤 이 적용 기한 자체가 무한정 적용되는 거. 그래서 일정 시점을 두자. CFD도 증거금에 의해서 차익 결제 거래를 무한정 허용할 것이 아니라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 정도로 그 종목이라든지 대해서는 제대로 예. 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좀 한계를 두자. 또 이제 투자하는 이 자격에서 대해서도 너무나 좀 낮춰졌다. 조금 더 이게 고위험 상품인 만큼 조금 더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에게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로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잔고를 좀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서 외국인들이 수급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래 외국인이야? 너무 잘 아시다시피 네. 외국인에 대한 우리 주식 시장에서의 신뢰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선진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그럼요. 있으니까요. 그럼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 주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만 이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 그래? 이 종목에도 들어와? 상당히 유망한데? 이렇게 판단하고 일반인들까지도 뛰어들었을 네.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폭락하는 이 사태에서 투자자 이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적 정비를 좀 더 꼼꼼하게 권고사항으로 둘 것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네. 품어내는 그런 또 시도와 노력도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일단 뭐 감시 시스템과 예. 같은 제도적인 정비를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자를 제한을 하는 뭐 그런 상황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